우리 유승민이 그래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러시아 전투기의 한국 방공식별교육 침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7월 23일 오전에 러시아의 폭격기 2대가 우리 방공식별구역, 영어로는 카디즈라고 합니다. KADIZ를 무단 침입했고, 그 중에서 A-50 조기경보 통제기 한 대는 독도 영공을 수차례 침범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 무관은 처음에는 기기 오작동 등을 이유로 유감을 표명하면서 정확한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러시아는 바로 입장을 바꿔서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국 측이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공군이 유사한 비행을 반복한다면 대응할 수 있다고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러시아와 함께 우리 방공식별구역 수차례 진입한 중국도 카디즈는 영공이 아니며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다면서 어떤 사죄나 유감 표명을 물론이고 없고 우리 정부를 비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이 아시겠습니다만 방공식별구역은 영어로는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이라고 해서 이 앞에 이제 한국을 붙여서 Korea Air Defense Identity Zone, Japan Air Defense Identity Zone, China Air Defense Identity Zone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투기는 워낙 빠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영공에 들어오면 우리가 격추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공보다 좀 더 먼 지역에 이렇게 방공식별구역을 설정을 해두고 그쪽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조치를 준비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사실은 영공은 아니고 국제법적으로 통과할 수 없는 지역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선포했을 때 다른 국가가 존중을 한다면 대부분이 이제 서로 통보하는 그런 그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에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 카디스를 침범을 하고 거기에 사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의 주권, 한국의 존재를 존중하면 당연히 협조적으로 서로 통보하고 만약에 침범을 했다면 그것이 잘못됐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좀 더 현 상황을 우리 내부의 어떤 반성 또는 교정의 기회로 삼을 필요. 우선 왜 이렇게 주변국들이 우리를 가볍게 보게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인간의 그 사회와 비슷하게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계 최강인 미국과 끈끈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었을 때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얕보지 못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얕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인도태평양 전략이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그 명칭 하에 일본, 호주, 그 다음에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이 세력권을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를 합니다. 이번에도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첫 번째 연합훈련 초계 비행을 한 사례라고 평가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으로부터 위협받는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여기에 도전하는 것이고 또는 한국한테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선택하지 않으면서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니까 이들이 얕본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입니다. 그리고 중국과는 사실은 이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입니다. 러시아도 옛날 북한의 동맹국이었고 지금 또 상당히 긴밀한 우방국입니다. 따라서 이들과 미국은 우리가 동급의 관계로 볼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의사 표명을 늦추면서 중국의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이들이 얕게 보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우유부단이
이들의 도발을 어떻게 보면 초래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미국은 우리의 어정쩡한 테러로 인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가치를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가 1919년 6월 1일에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인도-패시픽 스트래티지 리포트라는 것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한 그 존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 전체 지역에서 중요한 존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비해서 일본의 범위가 훨씬 큰 거죠. 여러분들께서 인도태평양이라는 그 지역을 보면서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을 보시면 한국이 이 북동쪽에 치우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도 우리를 약하게 보고 가볍게 보고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도 그렇게 보지 않나.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한말에 겪은 상황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한말에도 그 당시에 조선은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 채 이 나라 저 나라를 기웃거렸고 결국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외교관인 황준원이 하도 답답해서 조선 책략이라는 글을 써서 우리 한국 관리들한테 주면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한번 외교관계를 추진해봐라 이렇게 조언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중국의 외교관이 우리 한국의 김홍집 나중에 국무총리가 됐습니다만 그 사람한테 이러한 방향까지 제시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당시 황준원이라는 사람이 참 모욕적인 그 표현을 합니다. 그 책 속에서 당시의 조선을 연작처당에 비유합니다. 연작처당에는 연은 제비연, 작은 참새 작, 처는 사는 거, 당은 집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불타는 줄도 모르고 지저귀고 있는 제비나 참새와 같다. 즉 조선이 지금 이 안보가 경각에 달렸는데도 그 위험성을 모르고 계속적으로 세국이니 자존심이니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현재하고 크게 다르겠습니까? 당시에도 만약에 우리가 좌고 우면하지 않는 채 세계 강대국인 영국 또는 부상하고 있는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저는 식민지 지배를 면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행히 세계에서 국력과 군사력이 가장 강력한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이 천재일우의 기회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한말처럼 어정쩡한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고 정말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패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젊은 시절에 패싸움을 하는 걸 경험했거나 또는 구경을 했을 겁니다. 그때 중간에 어정쩡한 입장을 취한 애가 다 양쪽으로부터 다 맞습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 정부는 심각한 편견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현 정부는 러시아나 중국의 그 카디즈 침범이나 불법적인 행위 또는 우리에 대한 그 어떤 그 고압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으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무지무지 이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러시아가 잘못을 인정했다, 사고 재발을 하지 않기 사고 재발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제일 먼저 확실치 않은 것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외교부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 잘못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런 사태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현 정부 또는 현재 군대, 현 정부의 군대가 잘못했다고 모든 잘못을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척항에 침투한 북한 어선에 대해서도 그 어선 침투가 참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뿌리까지 그 원인을 충분히 조사해서 재발 방지를 할 생각은 안 하고 군이 잘못이고 야당에서 지나치게 문제를 키운다 하는 비판에 열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일본에 대해서는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이번에 수출 규제도 그렇습니다만 지난 12월에 있었던 그 우리 광개토 대왕함이 일본 초계기의 그 사격 통제용 레이더를 그 방사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일본 초계기가 저공 비행을 한 것이 오히려 더 큰 위협이었다. 이렇게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느끼는 것과 우리 한국의 그러한 태도가 유사하게 인식되지 않겠습니까?
유독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나가면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는 또는 북한에 대해서는 오히려 약하게 나가는 이유를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현 정부에게 저는 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을 최우선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한미동맹은 말로는 굉장히 공고하다고 그럽니다. 현 정부는. 그러나 강한 모습을 실제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는 우리 외교부 수장을 한미관계에 정통한 사람으로 교체하는 문제도 저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미대사 선정도 최근에 물망에 오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최우선시하고 안보를 계속 신중하게 접근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변국에게 한미동맹은 다른 어느 때보다 실제로 말이 아닌 실제로 강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그런 방침을 공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공표하지 않음에 따라서 중국의 간섭을 받았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 우리한테 고압적인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분명히 참가한다는 자세를 보일 때 저는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존중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일본과의 관계도 외교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주권을 침범하고 있다면 일본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이들을 규탄하고 이들이 다시 똑같은 행위를 재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한일 간에 있는 외교적인 문제나 나머지 과거사 문제는 이거를 대처하면서 또는 대처한 후에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 시의 교훈을 저는 배워야 된다. 따라서 러시아가 이제 협의에 응하겠다니까 협의를 수용하되 그거를 통해서 반드시 사실을 규명하고 러시아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사과를 분명히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작은 일일 수 있지만 큰 일은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했다고 그러는데 러시아는 우리 군이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 생각에는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하지 않고 했다고 한다면 이게 진짜 중대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제2함대에서도 우리 군간부들이 초병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도록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군은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극단적으로 적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자기가 경계에 실패한 책임을 물을까봐 적이 침투한 사실을 안 알린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지금 적에 의해서 적의 사격을 받아서 도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방어하는 것처럼 한다면 우리 전체 부대의 작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육사 다닐 때부터 거짓말을 가장 심각한 죄악으로 교육을 받았고 조금이라도 어기면 퇴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은 일이지만 이 정부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만약에 군에서 경고 사격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고 사격을 했다고 정부에게 보고했거나 국민한테 이 발표를 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안보입니다. 군사력이 없는 국가가 주변 국가로부터 존중받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복지를 조금 줄이더라도 또 경제 발전을 조금 늦췄더라도 우리는 확고한 안보 태세를 유지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공감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